12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징역 6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양재식 특검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도 권력에 취해 잘못을 모른다고 두 사람을 질타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공판을 취재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혐의를 인정한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김 전 실장 등을 질타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 전 장관 등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간접 사실 증거만으로는 블랙리스트 관련 어떤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그랬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선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지난 11월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며 1심 때와 달리 증언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1심 구형량과 똑같은 구형,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안철상 후보자 양력부터 먼저 좀 간략하게. 네, 안철상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이고요. 네. 대구고등학교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사법고시 24회와 사법연수원 15기로 마산지법 진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네. 그 법원 안팎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인 것 같은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네. 안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네. 그 안 후보자는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에 네.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좀 쿨하게 사과했습니다. 직접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 자신이 실망하였고 또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원론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는 그 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니까 그 청와대 기준이랑은 어떻게 보면 좀 별건의 문제고요. 네. 재판이나 법관 소신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치감경 관련해서 네.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안 후보자는 음주감경에 대한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형법에서 이미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음주감경은 법관의 판단과 그 운용의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성범죄자 음주감경이 폐지된 데 대해선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도 잘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다른 얘기들은 더 나온 게 어떤 건가요? 네,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안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원론적인 네. 입장을 냈고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이원화 등 그 법원 개혁 관련해서는 대체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식을 함께 했고요. 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을 인정하며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덕목으로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이런 걸 꼽았던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사처럼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법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고궁에 갈 때 한복을 입고 가면은 입장료를 안 받고 무료로 입장시켜 주는데요. 이 한복 고궁 무료 관람이 좀 엉뚱하게 인권 침해 논란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한복 고궁 무료 입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근데? 네, 문화재청이 지난 2013년부터 경복궁과 덕수궁 등 고궁에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로 입장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명분은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서입니다. 네, 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인권 침해 논란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무료 입장 관련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때문인데요. 네.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 대상으로 인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성이 남성 한복, 여성이 여성 한복 이게 왜 인권 침해 논란이 되는 건가요? 네, 가이드라인을 보면 네. 전통 한복과 생활 한복, 그러니까 개량 한복 같은 것도 모두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네. 성별에 맞게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갖춰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성이 바지와 저고리로 돼 있는 개량 한복을 입고 가면 네. 무료 관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실제 문화재청 홈페이지 Q&A를 보면 여성 관람객이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한 경우 이것도 한복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 아닙니다. 여성은 치마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실제로 남자들이 재미로 여자 한복을 입고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한복 착용 방식의 왜곡 및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답변이 너무 진지한데 어떻게 보면 웃자고 한 행동에 약간 죽자고 달려드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드네요. 네, 관련해서 민변이 오늘 광화문 앞에서요 기자회견을 네. 열었는데 네.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은 여성은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그릇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차별이라면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민변 서채환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점인데 국가가 이제 성별 자체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이제 고정관념적인 남녀 구분 정도로만 이제 고착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민변은 해당 조항이 그릇된 성관념을 강요하는 인권 침해라면서 네. 이제 이른바 트랜스젠더라고 불리는 성소수자 등 97명을 대리해서 오는 22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입니다. 네, 뭐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모두 취임사에서 소수자에 대한 뭐 존중과 배려를 강조했는데 뭐 굳이 성소수자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아무튼 문화재청 가이드라인 이거 뭐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2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얘기 어제에 이어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 경찰이 2대 목동병원 압수수색했죠? 네, 아무래도 이제 형사 책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압수수색하면 의료 기록 등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네. 뭐 의료 기록에는 진료 기록, 간호 기록, 뭐 기타 처방 기록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부검하고 세포 배형 결과를 통해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네. 밝혀진 경우에도 과오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이것을 보려면 의료 기록을 봐야 되고 네. 마찬가지로 참고인 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을 네. 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이 되면은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요. 네. 뭐 간호사가 카테터를 잘못 찔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수액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한 다른 사람이 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니까요. 애초에 행위자,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잘못한 의사,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져서 간호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네. 그러니까 징역형이 없고 전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네, 뭐 형사 책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또 별도로 지게 되는 거죠. 네,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당연히 민사 책임도 부담합니다. 네. 업무상 과실치사가 설사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는데요. 서로 네. 책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 경우에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행위자, 뭐 간호사, 의사 외에 그 병원은 사용자로서
여전히 책임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의료 과호 여부나 이 책임 여부는 어떻게 입증을 하는 건가요? 환자가 입증하기 좀 힘들지 않나요, 가족이? 네, 환자가 입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반적인 입증 책임 논리로 따지면 환자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의사가 어떤 과오를 했는지, 의료인이 그다음에 그 과오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그것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 밝혀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일부 전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입증하면 그 뒤에 의료진 측에서 그런 과실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들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증 책임을 완화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반증을 들은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전히 입증 책임의 부담은 거의 환자 쪽에 지워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의료소송이 가장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뭐 관련한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네, 판례 등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 흔히 뭐 속된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네. 케바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원은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뭐 증거 등에 의해서 종합되는 사정을 종합해서 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게 얘기하긴 네. 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뭐 제왕절개 수술한 다음에 임신부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사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에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어떤 술기를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굉장히 미세하게 다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이런 점 때문에 판례도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고 해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민사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환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 또는 의료 과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 소송 자체가 원고 측, 환자 측에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뭐 자기 가슴으로 젖도 못 먹여보고 아기들이 이렇게 뭐 하늘나라로 갔는데 어쨌든 사고 원인이라도 좀 명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보도 관련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의 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를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를 빼달라, 다시 만들어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지난해 6월 이정현 전 수석의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해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홍보수석이라는 청와대 핵심 참모가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뉴스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을 호소가 아닌 방송 자유와 독립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 9명 위원 대다수도 방송 자유 침해라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오늘 이 전 수석을 기소했습니다. 방송법에 해당 조항이 도입된 뒤 방송 자유와 독립 침해를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처음입니다. KBS 노조는 고대영 사장 퇴진과 KBS 정상화를 요구하며 오늘로 10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사측은 자사 파업 사태를 취재하러 온 MBC PD수첩 제작진을 안내하는 등 PD수첩 취재에 협조한 자사 노조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언필칭 언론사라는 데서 언론의 취재에 협조했다고 자사 노조원들을 징계하겠다는 발상.
몇 년 전 MBC에서도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역들은 지금 부당 노동 행위 등 혐의로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도 권세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것은 결국에 바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KBS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오늘 가천대 길병원을 공무원의 뇌물을 준 의혹과 관련해 긴급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길병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지난 6월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보훈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전 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재료집 DVD 제작 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 배임, 고엽제 전후에 상위 군경의 수익사업 비리 등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민콜 110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관련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6개월을 맞아 서울 등 6개 지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2월 1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